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투자론 2교시다, 그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증권회사를 딱 찾아갔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 그러죠? 대화를 나눈다.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딱 그들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 이거죠. 분산 투자하십시오. 분산 투자라는 얘기를 주식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분산 투자해라는 말은 참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분산 투자냐? 진짜 어렵습니다. 말이 분산 투자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증권회사를 딱 찾아가 보면 분산 투자하라 그러죠. 그럼 좀 물어봐야죠. 어떻게 하는 게 분산 투자입니까? 그럼 그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분산 투자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들이 이미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딱 구성을 해놓았죠. 어떤 상품을 A라는 상품을 선택하면 여기는 삼성전자 10%, 현대건설 15% 이렇게 해서 이미 그 자체로서 분산 투자를 해놓은 거죠. 또 어떤 상품을 B라는 상품 안에 또 다른 형식으로 해서 또 투자를 해놓은 거죠. 예, 뮤추얼 펀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자, 각자 이렇게 분산 투자를 쭉 해놓은 거죠. 그럼 그 중에 딱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분들, 초등학교를 다녔던, 중학교를 다녔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70년대에 자, 이분들은 그때 당시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께서 어떤 선물을 많이 주시던가요?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열어보면 안에는 사탕도 있고 껌도 있고 과자도 있는데 과자도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게 전형적인 이런 형태죠. 그게 분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과자로 구성을 해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과자는 친구 주면 되고 마음에 드는 과자를 먹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시절에는 인기가 아주 좋았던 상품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쓰는 것 아주 위험하죠. 요새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진은 그 사진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올려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진을 함부로 다운받았다가 활용하면 저작권으로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사진들은 99% 직접 찍은 거고 일부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분산 투자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라는 그 속담, 이 속담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투자자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유형 1하고 유형 2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유형 2는 말입니다. 우산 만드는 기업 하나, 양산 만드는 기업 하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 하나. 자, 유형 1은 지금 어떤 거냐면 우산을 만드는 기업인데 하나, 둘, 셋, 넷. 4개 우산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 1은 몇 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4개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거죠. 자, 4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은 공이 다 우산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 거죠. 반면 유형 2는 몇 개 기업이에요? 2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2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하나는 우산을 만들고 하나는 양산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랍니다. 자, 이 경우 유형 1하고 2하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일까요? 자, 이걸 결정해 보세요. 결정 났습니까? 유형 몇 번요? 2가 분산 투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딱 구분해 봐요. 아,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누어서 투자합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만일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 유형 1이 분산 투자죠. 왜냐하면 여기는 4개의 기업에 나누었고 여기는 겨우 2개의 기업에 나눈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단순하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럼 나누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일까요? 감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은 탁 오는데 말로서 표현하기 좀 곤란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해 여름 장마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대요. 자, 그렇다면 장마 기간이 너무 길었다면 그러면 우산 만드는 기업, 즉 유형 1처럼 투자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완전 쪽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유형 2라면요. 장마 기간이 길었으니 잠깐만요. 자, 반대로 말해요. 장마 기간이 길었으니까 유형 1은 완전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고요. 자, 유형 2를 볼까요? 유형 2는 우산 만드는 기업은 대박이지만 양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죠. 자, 근데 이번엔 반대로 가봐요. 그해 여름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대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유형 1은 완전 쪽박이죠. 그럼 유형 2를 가보세요. 양산 만드는 기업은 대박이지만 우산 만드는 기업은 쪽박이죠. 자, 그렇다면 유형 2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그죠? 또는 장마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쪽박을 차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중박이라고 합시다. 분산 투자라는 얘기는, 분산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개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높은 수익률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수익을 얻자는 거예요. 안전한 수익. 개념 잡히시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유형 1이 좋죠. 그럼 유형 1은 뭘까요? 유형 2가 분산 투자라면 유형 1은 뭘까요? 뭐라고요? 이거 평소 쓰시는 말로 말해보세요. 응? 몰빵? 그죠? 몰빵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몰빵이라는 말보다는 집중 투자.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집중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몰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고객이 집중 투자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고객이 왔을 때는 거기다가 집중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몰빵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상황 따라 용어를 다르게 써야죠. 자,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몰빵이 아니라 집중 투자. 그럼 대충 지금 느낌은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자신의 여유 자금으로 유형 2를 선택한 거죠. 우산을 만드는 기업과 양산을 만드는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왜라고요? 가뭄이 심하든 장마가 심하든 비가 전혀 오지 않든 비가 엄청 오든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수익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안정된 수익. 다 같이 뭐라고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결정을 했는데 이걸 다시, 자, 이 경우는 집중 투자니까 요거는 집중 투자니까 대상에서 빠진 거고요. 자, 그럼 분산 투자는 하되 6대 4로 갈까 3대 7로 갈까, 이제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형 2가 되든 유형 3이 되든 둘 다 분산 투자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비율로 갈 거냐? 그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일기예보 등등을 고려했을 때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를 근거로 해서 비율을 결정하면 되겠죠. 자, 결과 우리는, 자, 분산 투자, 결과 우리는 유형 2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다시 앞에 갔어요. 요 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 몰빵을 하는 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몰빵이라는 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주된 목적은 수익을 얻고자 함이지, 투자자가 위험을 피하거나 안정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몰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몰빵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선택을 합시다. 6대 4로 투자한다고 전제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표현을 잘 봐주세요. B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딱 보이면 야, 저거 수업 시간에 써먹어야지,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비가 오길래 찍은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비가 보이십니까? 이 비라는 이 위험,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어보죠. 왜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산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요. 비가 온다는 이 위험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산을 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요 비라고 하는 이 위험은 우산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위험입니까? 호재입니까? 그렇죠. 호재죠. 이게 위험이 아니죠. 우산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호재죠. 비가 많이 와야죠. 그런데 양산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산을 만드는 기업과 양산을 만드는 기업에 적절하게 분산해서 투자를 한 상황이니까 한쪽의 위험은 한쪽의 수익으로 적절하게 위험을 분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밖에 안 나갈래요.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감 잡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피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왜 피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늘 출제되는 부분. 비체계적 위험. 이 비체계적 위험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금 딱 여러분들이 칠판에 보이는 이 용어들만 사용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정의해 보세요. 좋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좋습니다. 또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뭐라 부른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왜 피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보세요.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은 어느 특정한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지만 다른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호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일까요?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일까요? 그렇죠. 개별 기업이 가진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해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씩 이제 앞에 내용들이 이제 집대성되고 있습니다.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하기로 했고, 그리고 B라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방금 다 정리했던 부분이죠. B라고 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자, 근데 왜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한 기업에게는 호재고 다른 기업에게는 악재다. 다시 말하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 특정한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지만 그것을 다른 기업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라고 돼 있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학습할 때는 첫 번째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을 딱 기억하시면 이 목적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안정된 수익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위험에 대한 내용, 하나는 안정된 수익에 대한 내용.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위험부터 시작할게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프에서 Y축은 포트폴리오 위험으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X축은 구성 항목의 수. 그러니까 구성 항목의 수라는 얘기는 분산 투자 기업 수, 분산 투자 대상 수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한 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두 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10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두 개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했습니다. 10개 종목에 나누어서 투자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 항목의 수가 많으면, 즉 여러 개 기업에 나누어서 투자하거나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다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위에 쪽과 아래쪽으로 나눌게요. 점선을 잘 봐주세요. 그러면 잘 보시면 점선을 기점으로 위쪽을 한번 보세요. 위쪽은 구성 항목 수가 많아지니까 위험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죠. 구성 항목 수가 많아지니까 위험도 같이 감소하죠.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위험이 어떻게 됩니까? 0이 돼버리네요. 그런데 아래쪽의 그림을 보세요. 아래쪽은 한 개의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든 10개의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든 위험의 크기가 어때요? 위험의 크기가 똑같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는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다른 하나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점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까?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뭐라 부른다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습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럼 아래쪽은 피할 수 없으니까 체계적 위험. 매번 해마다 시험 문제, 해마다 시험 문제. 이 용어는 해마다 시험에 다 나와요. 유치한데 지금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죠. 포트폴리오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의 정답의 60%는 그동안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난쳤느냐?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장난을 많이 쳤다는 거죠. 용어부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냥 편안하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것이 그러면 위험이든 무엇이든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계적. 어떤 것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쉽게 허물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성격상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다라는 개념. 이 둘을 합쳐서 총위험이라고 불러요. 일단 용어부터 먼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그랬죠. 자, 왜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앞서. 그렇죠.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다. 아까 B라는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양산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우산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였죠. 그러니까 한쪽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다른 쪽에서 가지고 있는 호재로서 적절하게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 따라서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비체계적 위험은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한 기업은 호재고 한 기업은 악재니까 관련 없는 위험이죠. 또는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표현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늘 시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보세요. 이걸 보시면서 체계적 위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왜?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상호 관련 없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가능하시겠죠? 상호 관련 있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의 정의, 체계적 위험의 정의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딱 나누어서 비체계적 위험은 정의 쪽을 좀 기억하세요. 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좀 기억합시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물어보기가 잘 그래요. 왜? 너무도 확연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잠깐 우리는 이제 체계적 위험, 이걸 말입니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영역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는 체계적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입니까? 언뜻 딱 보면 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안 하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한 기업들도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그죠? 또는 배달업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용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또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험은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까?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까?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체계적 위험에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 인플레는 불리한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 그냥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인플레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요. 현금을 보유하시면 안 돼요. 실물을 보유해야 됩니다. 실물.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가 무조건 유리하죠. 자, 다시 갑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 실물 자산의 가치, 단어 한번 잘 보세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평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가. 그럼 실물 자산이 뭡니까? 그럼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자동차 등등등. 자, 그렇다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화폐 가치와 실물 자산 가치는 무조건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현금을 보유한 무조건 불리, 실물을 보유한 무조건 유리. 자, 그렇다면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수출업자가 유리할까요? 수입업자가 유리할까요? 보세요. 수출을 하면 내 수중에 있던 각종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수중에는 돈이 들어오죠. 그럼 나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수출을 하는 사람은 불리하죠. 자, 수입업자는 어때요? 수입업자는 물건을 받고 돈을 주죠. 그러니까 나는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실물을 가지고 있죠. 물건을. 그러니까 나는 유리한 거죠. 자, 이처럼 인플레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모든 사람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은행 이자율이 변한다든지 경기 변동은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진도 나가는 순간순간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은 이제 광고를 통해서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음원에 투자한다. 노래, 음원에 투자한다. 이런 광고 보셨죠? 그러면 음원에 투자한다는 건 어떻게 투자한다는 거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음악에다가 투자를 하면 내가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걸까?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번 시험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찍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경제적인 어떤 조금 더 지식들을 좀 더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좀 올해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체계적인과 비체계적인 구분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과 비체계적인을 합쳐서 총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위험이라는 개념을 하나 끝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안정된 수익으로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데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비체계, 그래서 시험에서는 불필요한 위험 이렇게도 나와요. 비체계적 위험은 단어를 안 쓰고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그죠? 안정된 수익을 얻자고 했는데, 그럼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럼 빨리 우상과 양산을 빨리 또 올려보세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 드는 거 있죠. 강양구가 사례 드는 거는 사례를 통째로 기억하고 계세요. 갭 투자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보증금이 8억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자, 왜냐면 그게 처음 다 시험 문제고 답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라 그랬죠. 자, 왜 그게 분산 투자인지를 생각해 봐요. 그해 여름 비가 많이 왔다. 그럼 우산 만드는 기업은 수익률이 아주 높겠죠. 양산 만드는 기업은 수익률이 적겠죠. 근데 가뭄이 심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반대. 자, 수익률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게 안정된 수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즉,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다시 말하면 우산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산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 자산의 수익률이 높으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같이 높죠. 그럼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이거는 분산 투자가, 이건 집중 투자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라는 얘기는 한 기업의 수익률이 커지면 다른 기업의 수익률이 적어지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분산 투자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면요. 지금 현재가 2021년 10월이거든요. 지금은 안 됩니다. 자, 지금 주식에 이미 투자를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지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주식에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셨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그 보험금을 가지고 어떤 자산들에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개개인이 뭐 여러 보험회사 중 어느 특정한 보험회사 또는 몇 개 기업 보험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는 뭐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한 다음 또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은 또 어떤 채권에 투자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그걸 보험회사가 결정하는데 나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고 내가 여기에 30%인데 아니야. 나는 여기에 10%만 하고 여기다가 20% 더 많이 할래. 이게 바꿀 수도 있어요. 대신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들어가 보면 분산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보다는 그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겠죠.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더 많은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전문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분산 투자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전형적인 분산 투자, 주식에 있어서 전형적인 분산 투자는 어떤 거냐?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채권 가격, 대한민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금들은 대한민국 국채로 가버려요. 국채로 돈이 쏠려버리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주식은 적게 투자할 테니까. 이게 전형적인 분산 투자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또 들어가면 또 성격이 다른 상품. 그들의 투자를 어떤지 한번 잘 보시고 그게 맞춰서 하는 것이 일단은 안전한 방법이겠죠. 처음에 시작하는 분 입장에서는요.
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자산에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지표 하나가 나옵니다. 지표 하나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인데요. 플러스는 수익이 많고 마이너스는 수익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방금 분산 투자였죠? 그렇죠. 반대 방향. 따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됩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이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를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면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산 효과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자, 우리 투자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